자, 최갑주 선생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이제 한국 전쟁 역사를 좀 새로 써야 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할까 합니다. 한국 전쟁에 있어서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국 전쟁이 과연 어느 쪽이 승리한 전쟁인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이제는 따져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모든 전쟁은 어떤 승패가 있거나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것은 그 전쟁사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또 전쟁에 있어서의 승패가 어떻게 됐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전쟁의 경우는 현재까지 제 판단으로는 정확한 지금 역사가 서술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쟁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또 잘못된 분석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도 한국 전쟁이 어떠한 성격의 전쟁이었고 한국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었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느 쪽이 전쟁에 이겼냐에 대해서 우리는 통상 38선에서 시작한 전쟁이 판문점을 중심으로 한 155마일 휴전선에서 전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비긴 전쟁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 사가들에 의해서 다시 쓴다 그러면 저것은 철저하게 한국 입장에서는 진 전쟁, 또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전쟁에 있어서 비긴 전쟁 정도로 우리가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패배한 전쟁이다. 우리가 이런 분석이 그동안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전쟁을 주도했던 세력, 이승만 대통령과 친일 초창기의 군부들에 의해 가지고 그 서술 자체가 진전쟁으로 서술되게 됐을 때는 그들에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친일파 군 수뇌부들은 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패배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죠. 자, 이제 한번 전쟁이 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북한이 전차를 이용해서 사용했던 전략은 일종의 전격전이라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사용했던 전략 전술을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낙동강 전선까지 일방적으로 몰렸는데, 만약에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고 유엔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패배한 전쟁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또 유엔이 참전을 하면서 낙동강 전선에서의 일종의 이제 방어선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려진 인천 상륙 작전에 의한 차단 작전에 의해 가지고 결국 전세를 뒤집었으나, 다시 이제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제 일사후퇴 때를 또 맞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휴전선에서 고착, 우리가 이제 영어로 스테일메이트 된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이 한국 전쟁 자체는 비긴 전쟁으로 치부하기가 쉬운데, 사실 전쟁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진 전쟁이다. 왜? 모든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주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장에 미국과 유엔이 참전해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졌기 때문에 일단 남북한 대결 상태에서는 졌다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쟁의 결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한국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서해 쪽은 소위
평야지대이고 곡창지대이면서 그 서쪽 땅의 가치와 동해 쪽의 땅의 가치를 우리가 따진다면 냉철한 입장에서는 수도 서울과 또 북한이 수도로 사용하는 평양은 결국 서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부전선에서의 승패가 결국 이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한 전쟁과 패배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8도선이 원래 저 해주 이쪽 황해도까지가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사실상은 이제 판문점까지 밀려났기 때문에 이 전쟁은 결과로도 패배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다만 동해안 쪽에 그쪽에서 우리가 이제 북쪽으로 좀 많이 진격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전사가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분명히 우리가 패배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과연 한국 전쟁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병력이 싸웠는가, 어떠한 전력이 싸웠는가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포스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쟁에 있어서 병력 수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군의 경우는 중공군의 경우는 완전히 인산인해 전략을 통해서 전쟁을 치렀던 걸로 흔히들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 쪽에서 일종의 그 중공군의 병력수를 너무 과도하게 이제 그 전쟁 자체의 어떤 맨 처음에 말씀드린 승패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논리, 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중공군의 전력에 대해서 소위 인산인해 그냥 병력수에 의한 전쟁이었다고 사실 치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병력이 얼마인가. 근데 그동안 모든 자료를 제가 살펴봐도 병력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르고 그 한국 전사를 살펴봐도 병력수에 대한 분석이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 팀들에서 나온 거에 보면 대략 가장 많을 때 양측이 다 110만 정도 수준. 병력수에서는 오히려 남측이 더 많았던 걸로 그렇게 자료들에 나옵니다. 비슷하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 남북이 공이 110만 정도의 병력이 가장 많을 때 피크였다고 봤을 때 한국 전쟁은 이제 전쟁 사가들에 의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병사들이 모여서 싸웠던 전쟁이라고 기술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모든 병사들 그 전력을 셈을 할 때는 실제 이제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총 병력 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전쟁 당시에 남측, 북측 모두 휴전선 155마일에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전체적으로 110만 수준이라고 봤다면은 우리가 전쟁을 계획함에 있어서 평상시에 얼마만큼의 병력수를 유지할 건가 하는 계산이 그 전쟁에서부터 납니다. 그러면 현재는 한국 전쟁 당시보다 우리가 장비면에서 월등히 많아졌고 또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됐기 때문에 병력수는 한국 전쟁보다는 상당히 준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 전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만 우리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북 간의 전면 전쟁 상태를 가상을 하더라도 총 병력 수가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
그럼 한국 전쟁의 역사로 봤을 때 장비가 낙후되고 적고 정말 백병정 중심의 전쟁을 치룰 때 110만이었다 그러면 남북 간에 다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병력 수는 110만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가 필요하다는 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지금 60만 군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전쟁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나오게 됐을 때 그 우리가 평상시 유지해야 될 병력, 그 다음에 동원이 개시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토탈 총전력이라 그러는데 총전력이 맞춰졌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병력 수는 아무리 우리가 병력 수를 많이 늘린다 하더라도 한국 전쟁의 역사에 비추었을 때 110만은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유지해야 될 전력과 동원 전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과학적인 분석 없이 지금 우리는 그 한국 전쟁 당시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국방 개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우선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우리 남한만 해도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탱크가 2,300대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전 교범을 보고 우리나라 지형의 상태를 봤을 때 과연 2,300대의 탱크가 필요하냐?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냉철하게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그 기갑부대 이제 운영 전술을 보게 되면은 교범에 보면 주간에는 탱크 간의 간격을 200m 유지하게 되어 있고 야간에 100m로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야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대의 탱크가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이렇게 횡대로 옆으로 벌릴 수 있는 지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앞뒤로 종대로 늘어서야 되는데 그 경우 10대의 탱크만을 가지더라도 그 길이가 무려 1km에 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크게 전선이 서부에서 동부까지 과거에는 뭐 5개 축선, 뭐 6개 축선하지만 이제 그동안 도로를 우리가 많이 닦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그 도로마다 다 그 전차 부대와 과거에 보면 이렇게 전차 저지를 위한 콘크리트 그 차단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전쟁에 있어서 그 차단기가 효과적일 건가? 그것은 육군 내부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 하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을 이제 북한의 탱크를 저지한다고 순간적으로 잘못 폭발을 시키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그 한국군 전력이 결국 차단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유지하는 게 옳으냐 마르냐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유로 같은 데 보면 야 그쪽으로 유사시에 인민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 3가지 정도의 방책이 다 있습니다. 그 도로를 건설할 때 그 전방 지역은 그냥 건설하는 게 아니라 그 군 작전 참모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도로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탱크는 예를 들어서 뭐 20 몇 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 등판 각도를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구덩이가 뭐 예를 들어 30m나 이런 전차 사이즈보다 큰 구덩이가 존재하게 되면 탱크는 반드시 도하 장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도로를 설계할 때 그런 걸 다 고려하죠. 그래서 이제 자유로 같은데 유심히 보시면은 이 그냥 그 밑에 농 같은 데서 이렇게 올라탈 때 반드시 각도가 30도 이상 되게 해가지고 전차가 올라탈 수 없게 그렇게 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설령 북한군이 남침을 하더라도 그 루트를 올라타게 되면 그것은 바로 표적이 됩니다. 우리 군의 그 공중 전투기에 의한 표적이 되고 또 포에 의한 포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방어
개념을 충분히 가지고 다 설계가 된 부분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차 같은 경우에도 무기 같은 경우에도 과연 한국 전쟁에서 교범대로 임무를 수행했을 때 과연 몇 대의 전차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도 사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검출이 가능하죠. 왜? 북한의 탱크를 저지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탱크와 탱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이제 미군들이 보유하고 있는 A-10 같은 경우에는 뭐 탱크 킬러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아파치나 코브라 헬기, 또 우리가 공군이 가지고 있는 근접 지원 그러니까 전투기들, 또 뭐 여러 가지 포 이런 미사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방어책은 다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전력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동원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전쟁 역사를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써야 되는 이유는 전력 산출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달된 장비와 또 발달된 전략 전술, 그래서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어느 정도 수준의 전력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전차의 경우에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가 없어서 일방적으로 밀렸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전차 말고도 장갑차들도 있고 또 플러스해서 K9 자주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과거로 말하면 전차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력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건설해야 될 방위력 건설 방향은 한국 전쟁의 역사부터 우리가 냉철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작게 5027 거기에 개념에 지금 얽매여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 주한 미군이 증원을 하더라도 공군력과 해군력, 특히 이제 아마 공군력 중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해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바다의 함정도 있지만은 미군의 전력은 항모 중심으로 한 항공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게 5026의 경우는 이제 에어스트라이크라 그래가지고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는 전력 하에서 항공 전력만이 추가가 돼서 전쟁을 치른다. 굉장히 그것은 이제 앞으로 5026이 아마 적용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5026 말고 이제 5015. 미국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자기네들이 전쟁 경험이 있기 때문에 5026을 이제 5027이 현실적으로 이제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만든 작전 계획이 이제 5015가 존재합니다. 일반인들 잘 5015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작전 계획을 수행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전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전쟁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 있어서 현재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전력도 얼마나가 투입됐는지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남북 간에 이제 상대의 포로를 잡게 되면 그 사람들을 자기네 또 교육시켜서 일부는 병력으로 내보낸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이 오늘 방송입니다. 짧게.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질문사항이나 또 보충적으로 뭐 코멘트 하실 게 있다면 코멘트를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거나 어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몇 분이 보고 있는지는 현재 확인이 안 되네요. 현재는 아무도 안 보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경호 선생님도 오신 것 같고 조금 전에 강동훈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방송 중이라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종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